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최상병은 왜 안전장비도 없이 그 거센 물살 속으로 들어가야 했을까?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현장을 찾은 당시 임성근 사단장의 구체적인 발언을 기록한 진술서를 MBC가 확보했습니다. 현장 브리핑도 끊어가며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고 했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사단장이 상황은 모르면서 병력 투입만 재촉했다. 현장에 투입된 중대장급 지휘관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이 사고를 당하기 전날인 작년 7월 18일, 해병대원들이 무릎까지 차오르며 거세게 흐르는 하천 바닥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명조끼는 입지 않은 채 묵직한 배낭을 메고 탐침봉을 들고 있습니다. 이 배낭에는 전투식량과 물, 여벌의 체육복 등이 담겨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색이나 안전과는 관련 없어 보이는 이런 물건들이 든 배낭을 지고 구명조끼도 없이 급류를 수색하는 작전에 투입된 겁니다. 이날 현장 시찰에 나선 임성근 사단장은 빨리 병력 투입부터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당시 임성근 사단장을 만났던 한 중대장은 임 사단장이 현장의 안전평가도 건너뛰고 현장 투입을 재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참고인 진술서에서 사단장이 브리핑을 시작하자마자 말을 끊으며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고 했다며 진입로와 작업 사이의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사단장이 왜 빨리 작업 시작하지 않고 병력들을 대기시키고 있는 거냐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사단장의 질책을 받은 중대장은 현장 확인하고 나서 보내려고 한 건데 굉장히 속상하다고 대대장에게 문자로 호소했습니다. 대대장도 내가 지금 뭐하는 사람인지 혼란이 생기네. 너희들은 더 그렇겠지. 내가 인정하고 위로해 줄게. 너네 지휘관은 나니까라고 말하며 안전점검을 하다 질책당한 중대장을 위로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여러 언론사들이 수색작전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진술서에서 중대장은 언론이 굉장히 많이 와서 신경 쓴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 현장에서 철수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거부됐습니다. 정식으로 쳐주기는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장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전날부터 알잖아. 이런 식으로 수색 작업에 동원된 장병들의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임성근 사단장은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반응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장병들이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조치 및 지침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군 검찰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 재검토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이 재검토 과정에서도 상부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군인권센터가 제기했습니다. 조사본부가 재검토했을 때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처벌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이 판단 역시 결국 뒤집힌 만큼 이 과정에 또 다른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내부 공문. 이 공문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인데 수신자는 국방부 장관, 군사법정책 담당관입니다. 수신 3일 뒤인 8월 17일, 이종섭 당시 장관은 조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장관실에서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혐의자 8명 가운데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 등 6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해 보고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하급 간부 2명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은 이 무렵인 14일 이종섭 장관과 통화했는데 이 장관도 비슷한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좀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같다. 다만 2명의 하급 간부가 처벌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었지 임성근 사단장 등 6명을 처벌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통일이 됐나? 그런 정도의 인식을 했을 뿐이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논의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8월 21일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에 대한 최종 발표에서는 대대장 2명만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반면 조사본부가 당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봤던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은 여기에서 제외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외압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재검토 결과와 관련한 중간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2차 외압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어제 열린 영수회담에서는 언론 탄압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을 장악할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언론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잘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 뜻을 전달드리겠다며 언론 문제를 먼저 꺼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보도를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비공개 회담에선 언론사 압수수색과 중징계를 놓고 더 자세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강제 수사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MBC 법정 제재 7건도 집행정지가 됐는데 이런 과도한 수사나 법정 제재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조작이나 허위사실 관련 수사가 아니겠느냐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반응했다고 민주당 측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는 발언도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잘 모르는 듯이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언론관을 얘기했죠.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다.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회담 당시 이재명 대표가 법원이 언론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배석했던 이도훈 홍보수석 등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KBS 박민 사장 임명과 YTN 민영화 졸속 추진 논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등을 예로 들면서 방송 장악의 걸음을 착실히 옮겼던 것은 대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오늘 공영방송 EBS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건데 유 이사장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폭력적인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상자를 든 검찰 수사관들이 EBS에 진입을 시도하자 임직원들이 이를 가로막습니다. 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거의 임의 수사에 가깝습니다. 대출을 여러 차례 요청드렸고요. 네, 오늘도 동의하에 가져가는 겁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3만 원이 넘는 액수의 식사를 접대하거나 업무 추진비를 정육점 반찬 가게 등에서 사적으로 유용해 EBS에 1,7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사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해갔습니다. 유 이사장은 이미 방통위에 제출한 서류를 또 압수수색까지 한 건 치졸하고 폭력적인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적대적 감정이 기초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영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렇게 가벼이 생각하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임기가 5달 남았는데 방통위가 해임 절차에 들어간 것이나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모두 자신을 찍어내기 위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또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선 코로나로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 자신의 집필실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음식과 선물 등을 구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BS 노조는 창사 이래 첫 압수수색이라며 EBS에 대한 폭거이자 현 정권이 강행해온 공영방송과 언론 장악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은 유 이사장의 개인 비리 혐의 수사를 위한 것으로 EBS의 업무나 방송, 보도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진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상황을 진단한다는 취지의 긴급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야당 의원과 방송 관계자 등 참석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앞세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을 국회가 재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영수회담 당시 언급을 일제히 성토했습니다. 책상을 탁 쳤는데 억하고 앞에 앉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하고 하나도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민간 독립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앞세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기구의 장들은 그런 법률적 또 정치적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언론의 독립성이나 중립성, 선거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채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으로 고발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심위 내부에서 사실상 탄핵당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류 위원장 한 명 때문에 조직의 미래가 아주 불투명해졌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민원 사주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가 국정조사에 적극 나서달라는 촉구도 나왔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총선 이후에도 공영방송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방심위 등은 어제 하루에만 MBC에 중징계인 법정 제재를 5건이나 의결했습니다. 방송사업자 제허가 심사에 반영되는 MBC의 벌점은 류 위원장 취임 뒤 반년여 만에 5점에서 108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징계는 MBC가 장악되는 수순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국회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8월 전에 방송 3법을 재입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MBC마저 정권이 장악한다면 국회가 총선 민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방심위 등을 앞세운 현 방송 규제 체제는 이명박 정권 출범 당시 구성된 것이라며 낙하산 사장을 통한 언론 장악을 막으려면 방송 3법 재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 대학들이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그 변경안을 오늘까지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교육부가 증원분의 일부를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대학들의 자율권을 주면서 실제 내년도 의대 정원은 당초 확정됐던 2,000명보다 조금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동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을 오늘까지 정해 제출해야 하는 대학들은 마감 날에도 종일 긴박했습니다. 오늘 좀 급하게 회의가 좀 이루어졌거든요. 2시에 회의가 돼서 끝나자마자 바로 결과만 공부받아요. 일과 시간 이후에도 대입 전형 변경안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대학들은 자정전 제출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 받아낼 때까지는 계속 대학들 저희도 동의하고 그래야 됩니다. 받아야 모집료가 공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올 연말치를 내년도 입시에 한해 늘어난 정원 규모의 50%까지 축소 선발을 허용했습니다. 강원대와 경북대, 충남대 등 8개 국립대는 증원분의 50%만 뽑겠다는 변경안을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된 정원을 100% 반영해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증원분의 88%만 반영하기로 한 울산대와 성균관대 등 수도권의 5대 대형 병원과 연계된 의대들은 증원 방침에 비판적인 교수들의 정서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나머지들은 늦추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다 베풀 겁니다. 요즘 정원을 줄였지 늘린 적은 없지 않습니까?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일부 대형 병원 교수들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오늘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별다른 혼란이 없었다지만 예약 진료가 한두 달 뒤로 밀린 암 환자 등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제발 그거를 추적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제가 무슨 병이라도 걸리면은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솔직히 걱정도 되고 답답하고 좀 그래요. 대학들이 제출한 변경안은 대교협의 심의와 조정을 거쳐 다음 달 중 확정됩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규모를 감안하면 내년도 입시엔 의대 정원이 기존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못 미치는 1,500명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오징어, 요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잘 잡히지 않고 있죠. 수입 오징어도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크게 올라서 수산물 시장에서도 오징어를 팔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원양 오징어 15,000톤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수산시장입니다. 상점 50여 곳 중 오징어를 내놓은 가게는 두세 군데에 불과합니다. 도매 가격이 워낙 비싼 탓에 들여놔도 소비자들이 선뜻 사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12,000원 받으면 10,000원어치 팔아가지고 한 마리에 얼마 남은 거예요? 1,000원 남는 거잖아요. 뭐 그거 팔아만 원 똑같으니까요. 27년째 한 자리에서 수산물을 팔아온 또 다른 상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싸니까 안 나가죠. 소비자들도 돈이 없고 그래서 맨 비싼 걸 안 찾아요. 지금 이제 오징어 비싸고 매일 물어보고. 오징어 가격은 꾸준히 올라 지난 3월에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7.8% 상승했습니다. 올 들어 3월까지 국내 오징어 생산량은 1,059톤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오징어는 대개 원양에서 잡아 수입한 제품인데 지난 겨울엔 이마저도 조업이 부진했습니다. 그나마 2월부터 생산량이 다시 늘면서 정부는 포클랜드산 오징어 15,000톤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더 한 6만 톤가량 이렇게 8월까지 우리 국내에 도입돼서 시장에 풀리면은 오징어 수급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수온 상승에 예민한 오징어의 특성상 앞으로 동해 오징어는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지금 보시는 좁디 좁은 골목길. 놀라운 사실은 이 땅의 주인이 130명에 이른다는 건데요. 이렇게 도로를 잘게 쪼개서 파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죠. 취재를 더 해봤더니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이문영 기자가 단독으로 전하겠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 모아타운 대상지가 13곳으로 가장 많은 중랑구입니다. 그중 망우산을 배후로 한 이 지역은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난 2022년 10월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약 1년 뒤 한 부동산 업체가 빌라 사이 골목길 149제곱미터를 2억 9천만 원에 사들이고는 평균 5제곱미터씩 쪼개고 가격을 2배로 부풀려 29명에게 팔아치웠습니다. 바로 옆 면목동 대상지와 윗동네 상봉동 골목길도 비슷한 시기에 여러 업체가 각각 9명과 10명에게 약 4배 비싸게 매도했습니다. 어르신은 모르셨죠? 몰랐죠. 전혀 모르지. 다른 사람도 있는데 뭔가 이상하잖아. 종로구 구기동의 골목길 36제곱미터도 재작년 9월 한 부동산 업체가 구매한 뒤 6제곱미터씩 잘게 쪼개 6명에게 팔았고 관악구 봉천동에선 골목길 3곳 598제곱미터의 주인이 갑자기 7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명당 지분이 10제곱미터 안팎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수십 년 살아 누군 몰랐네? 이 땅 임자들이 다 누구야 그러면? 이 땅 임자들은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닌 거죠. 아이고 완전 이 살 끄는 노래지 솔직히 말이 되나 이게? 취재진은 지난달 서대문구 모아타운 투기 현장을 포착한 뒤 서울시 전체로 대상을 넓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모아타운 사업이 진행된 2022년과 23년 이뤄진 도로 지분 거래 5천여 건 중 비슷한 시기에 같은 면적, 같은 가격으로 거래된 내역을 추렸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만으론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어 부동산 사이트에서 도로와 거래 면적을 하나하나 비교해 주소를 알아냈고 이걸로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습니다. 그 결과 중랑과 종로, 관악, 도봉, 강서, 동작, 금천에서 추가로 지분 쪼개기 거래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도 MBC 보도 후 모아타운 내 골목길 투기 현황 전수 조사를 벌였지만 취재진이 찾아낸 중랑구 면목동과 종로구 구기동 지역은 조사 결과에서 빠졌습니다. 심지어 조사 대상 여부조차 파악 못한 구청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모아타운이라는 데를 사실 오늘 기자님 전화하셔서 처음으로 안 거예요. 아직 관리계획 수립도 안 된 예정지래요. 그러니까 공무원 회신을 안 했어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직접 25개 자치구를 다 확인하기 어려워 구청을 통해 자료를 받았고 누락이 있을 수 있다며 자치구에 재차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김지성 기자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여기 서울 중랑구 면목동 골목길 소유주는 모두 9명입니다. 한 부동산 업체가 사들여 약 4배 비싸게 쪼개 판 건데요.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투자자를 유인하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 업체가 연 부동산 세미나에 직접 가봤습니다. 세미나 장소는 사무실 한 켠의 회의실로 대략 20명 안팎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이들에게 자신을 부동산 전문가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부동산 학문 쪽으로는 이제 석박사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더니 모아타운 얘기를 꺼냅니다. 모아타운 요즘에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들의 먹잇감은 바로 도로입니다. 서구도 둔치라고 서울. 왜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 아까 제 부동산 거래 수요와 공급.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도로는 집처럼 거래가 된다. 개인 상담에선 한층 더 노골적인 이야기가 오갑니다. 여기는 뭐 50%, 60%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몇 배의 개념이에요. 내가 5천만 원 투자했으면 2배, 3배 또는 10배 이렇게. 하지만 어디에 있는 도로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단 돈부터 내라는 겁니다. 이른바 묻지마 투자입니다. 어느 동네예요?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그것도 이제 저희가 크게 이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에서 법인 계좌로 입찰금을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10% 넣고 기다리시는 거죠. 도로를 쪼개 판다고 광고하는 또 다른 업체 역시 몇 배의 수익률을 약속합니다. 역시 미끼는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 심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6월 달에 지금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지만 담당 구청에 확인한 결과 업체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접수도 안 됐어요. 요건이 돼야 접수를 받는 것이지. 이에 업체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찰 신고해. 업무방해. 이들 업체가 노리는 건 자금이 많지 않은 이른바 소액 투자자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5천에서 1억 가지고는 서울에 있는 땅은 못 사죠. 근데 도로는 살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3천에서 1조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전문가 말은 다릅니다. 수익을 거두긴커녕 제값에 되팔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사람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이제 지분 매각을 해요. 기획부동산은 수익을 다 챙겨서 나가지만 그걸 이제 지분 매입한 분들은 그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지난해 서울내 도로 지분 거래는 2,700여 건으로 모아타운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20년보다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내일 134번째 노동절을 맞아서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산재 취약업 쪽에서 주로 근무하는 이주 노동자들, 여전히 일터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산재 신청조차 어려워서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인 33살 팔라바 씨는 오른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2년 전 공장에서 일하다 날아온 철판 조각에 눈을 맞은 뒤부터입니다. 오른쪽만 안 돼요. 양쪽 오른쪽 조금 좋아요. 오른쪽 안 돼요. 사장은 싸늘했습니다. 산대 왜 산대했어? 진상했어. 그 산대 나 사고 나갔어. 다음날에 종기 하나 사모님 썼어요. 산재 신청을 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더니 그래도 하겠다니까 신청서에 자신의 실수로 다쳤다고 쓰라고 종용했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 회사에서 안 도와줬어요. 이거 많이 마음이 아파요. 결국 지역 이주노동자 센터의 도움을 받고서야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미얀마에서 한국에 온 표 씨는 6년 전 주물 공장에서 변변한 보호 장구도 없이 일하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타도 잘 피부 안 다치는 옷 그렇게 회사에서 챙겨주시면 좋은데 회사에서 뭐 그런 우리가 뭐 바지가 찢었으니까 얘기할 또 안 주는기가 힘들어요. 온몸의 3분의 2 이상이 이도 화상이었습니다. 관절이 잘랐으니까 여기 다 일 안 하고 여기 관절 잘랐으니까 여기 손도 아무것도 못 잡고. 산재는 인정됐는데 문제는 체류 자격 심사였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입원을 했는데 계속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2달에 한 번씩 출입국 사무소에 와서 비자를 갱신하라는 거였습니다. 영동부에서 인천 출입국까지 가서 비자 연장해야 하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불났을 때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생각했어요. 정부가 파악한 이주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자 수는 매년 늘어 지난 2022년 8,000명대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이주 노동자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많은 것도 참 문제인데 산재 은폐율이 저희 센터가 추정하기로 80%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임금 노동자들 가운데 이주 노동자는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로 인한 사망 사고를 놓고 보면 이주 노동자가 10.2%를 차지합니다. 이들 대부분 50인 미만의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 환경, 이른바 산재 사각지대에 방치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네, 이 사안 취재한 사회팀 고병찬 기자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고 기자, 이 제도만 놓고 보면요. 이주 노동자들도 만약에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면 치료비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산재 처리가 이렇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네, 이들이 일하는 곳은 대부분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면 향후 이주 노동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산재보험률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해도 덮어두고 사업주가 쉬쉬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렇군요. 사업주, 그러니까 사장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주 노동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또 도움을 주는 단체나 또 기관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산재 은폐율이 지금 80%나 된다는 건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등을 당하면 말씀하신 대로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터도 옮길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입증을 이주 노동자가 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러니 치료비나 받으면 다행이다 싶어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네. 치료를 받을 때에도 여러 가지 체류 문제라던가 아니면 산재보상보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올해부터 외국인 인력을 16만 5천 명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혹시 산재 피해도 같이 느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고용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용허가제를 들 수 있겠는데요. 네. 보통 외국인 노동자는 4년 10개월 한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터가 위험해서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좀 더 자유롭게 옮기기만 해줘도 산재도 줄고 비닐하우스 숙소 같은 열악한 환경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중소제조 건설업체들의 인력난도 물론 감안을 해야겠지만 이주 노동자들의 이런 산업재해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고병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큰 성과 없이 끝나자마자 야권은 다시 총공세 태세로 돌아왔습니다. 쟁점 법안들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 전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협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신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에서 거듭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자 민주당은 정의당, 진보당 등 야권과 합세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1대 마지막 5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 재표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5월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합시다. 압도적 찬성으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은 영수회담에서 뒤로 미뤄지다 시간에 쫓겨 의제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두 법안 역시 5월로 문을 닫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겁니다. 5월 1일 국회 반드시 열게 만들 겁니다. 특히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통화 내역이 나온 최상병 사건을 들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회의장 후보군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나왔고 특검법 통과와 특별검사 출범 때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만약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고 또 증거인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모두 8개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조국혁신당과 함께 이 법안들도 다시 추진하며 입법 공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공세에 반발하면서도 고심이 깊은 모습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생 법안만 처리할 수 있다. 야당들의 요구에 맞춰 본회의를 열 수는 없다고 버티고 있는데요. 문제는 22대 국회가 열리면 여당은 지금보다 더 불리한 정치 지형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총선을 마치고 휴업 상태였던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지 말지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 간의 협의를 진행.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강행하려는 법안들을 모두 정쟁 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태원 특별법은 민간조사위원회의 권한 등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진실 밝히는데 특검 필요하다면 당연히 찬성합니다만 절차적으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보고요. 전세 사기 특별법도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만 우선 구제하면 다른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합니다. 대신 시급한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문제를 해결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 등 이견을 좁힌 민생 법안만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쟁법을 처리하는 게 주가 되고 거기에 마지못해 민생 법안 한두 개를 본회의 열기 위한 수단으로 끼워넣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보통 국회 의사 일정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21대 마지막 5월 국회의 본회의가 몇 번 열릴지조차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의 고민은 지금을 겨우 넘긴다 해도 22대 국회가 열리면 거대 야권과 힘 겨루기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총선 민심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수도권 당선인들 사이에서 최상병 특검 등 법안에 찬성한다는 기류도 여전합니다. 22대 국회의 여야 의석수는 108대 192입니다. 200표가 넘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8표의 이탈표만은 막아야 한다는데 국민의힘의 고심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어제 영수회담에서 새 총리 인선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까 의아하다고 했고 민주당에선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묻지도 않은 총리 인선 문제를 어떻게 먼저 꺼내느냐며 황당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담 자리를 통해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법률수석실로 부활시킬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총선 참패 직후 사의를 표했지만 대통령실은 후임자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되면서 새 총리에 대해
의견을 물어볼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협치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정작 회담에 배석한 이도훈 홍보수석은 새 총리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에서 국무총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조금 궁금했는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의견을 물으려던 게 아니라 이 대표가 먼저 얘기를 꺼낼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아 다소 의아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인사는 대통령 책임인데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야당의 후보 제안을 기대한 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총리를 인선한 다음에 이 인선에 대해서 혹시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는 걸 모르겠는데 야당이 그것을 총리 인선을 먼저 얘기한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회동에서 자신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한 민정수석실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대표가 여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윤 대통령이 민심이나 현장 정보가 부족하다며 정보 창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 민정수석의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감안해서 법무비서관으로 대신했는데 결국 2년 만에 아무래도 민정수석 기능은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가칭 법률수석 비서관실을 신설해 기존 비서실장 아래 있던 공직기관과 법률비서관실을 옮겨오고 민심 동향 파악만 맞는 민정비서관을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심을 듣겠다지만 법률수석실이 사실상 특검에 대비한 조직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수석 후보군에는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현솔입니다. 어제 회담의 성과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만나자는 데 동의한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만나고 소통할지에 대해선 양측의 생각이 달라 보입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영수회담에 배석한 정진석 비서실장은 다음엔 배석자 없이 1대1로 만나는 것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배석자 없이 두 분만 따로 만나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한번 말씀을 던져봤는데 두 분 모두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대통령실은 소통,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하면서 대통령이 다음엔 국회에 가서 하는 게 어떠냐고 참모진에게 말했다는 사실까지 공개했습니다. 다음에는 뭐 여야정을 하든 영수회담을 하든 뭐 방식은 뭐 다 정해지는 대로 이제 결정되는 대로 하고 우리가 다음에는 국회 가서 하는 건 어떠냐, 사랑제에 가서 하는 건 어떠냐. 영수회담에 여당까지 포함시켜 여야정 3자 회의체로 가자는 제안이지만 민주당은 즉각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제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가 먼저라고 선을 그은 데 이어 오늘도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책임 떠넘기기로 악용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려면 적어도 대통령이나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민생 회복 조치가 무엇인지 그 대안을 내놓고 논의해보자고 해야 했을 것입니다. 정례화 합의도 공동 합의문도 없었던 빈손 회담에 핵심 의제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하다 보니 만나서 뭐 하냐는 인식이 생겨난 겁니다. 당장 지도부 공백 상황인 여당도 협의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또 야당은 야당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장차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표현한 만큼 의제 조율 없는 단독 회담이 또다시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결국 민생회복 지원금이나 최상병 특검법과 같은 핵심 의제들에 대한 입장 조율이 이뤄진 뒤에야 진정한 협치의 장이 열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어제 열린 영수회담에서 주요 관심 사안 중 하나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법 수용 요구에 공감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민간인 조사위가 검사처럼 영장 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문제를 삼았는데요.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우리 헌법은 체포나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이 필요할 때는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만 독점적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 영장 청구를 어떻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법안 제30조입니다.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가 2회 이상 거부됐을 때 조사위는 검찰 또는 공수처에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조사위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검사에게 청구를 의뢰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마저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의뢰조차 할 수 없고 오직 압수수색에만 해당됩니다. 의뢰가 들어왔다고 해서 검사가 무조건 영장을 청구해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밝히고 청구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조사위에 영장 청구권이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겁니다.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회 법안 검토 과정에서도 해당 조항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은 세월호 진상규명법,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조사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장 청구가 의뢰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장 청구를 의뢰하려면 구체적인 조사 범위를 정하고 대상자 면담 조서 등 의뢰 필요성이 소명되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료나 이런 진술이 부족해서 조사가 안 되니까 압수수색을 청구 의뢰해야 되는데 일정 조사가 된 다음에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법적 조항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영장 청구를 의뢰할 때는 이와 똑같은 조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권한이 주어졌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재작년 6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인데요. 한 시민단체가 영화 관람비 등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면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에 이어서 오늘 항소심에서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예산 지출은 물론이고 운영 규정이나 직원 명단 역시 알 권리와 투명한 감시를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일을 맞아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캐러멜 관리 반반으로 드릴까요? 네, 반반으로. 1,000원 추가되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일반석에서 팝콘과 음료를 먹으며 칸 영화제 수상작인 브로커를 봤습니다. 앞서 5월에는 부부가 함께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와 경호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도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국가 안보 등의 이유를 대다 재판 진행 도중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한 대통령실 행태도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침해이며 예산 지출을 감시받지 않겠다는 일종의 임기응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비공개에 최근 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라며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 횟집 앞에서 윤 대통령과 만찬 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장제원 의원, 광역단체장들이 줄지어 서 있는 사진. 법원은 회식 비용은 얼마였는지 또 누가 냈는지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 명단도, 대통령실이 체결한 공사 수의계약 내역도, 공직자 감찰 조사팀과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도 모두 공개하거나 일부라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에 기여한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로펌들을 선임해가며 정보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력기관들의 정보 공개를 좀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국회 차원의 어떤 정보 공개 제도 개선 같은 것들이 좀 입법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대통령실에 법원의 이딴 정보 공개 선고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스티로폼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헬기가 투입돼서 큰 불길은 2시간 만에 잡혔지만 이렇게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위로 시꺼먼 연기가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연기는 오히려 점점 커집니다. 하늘에선 소방 헬기가 날아와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기 안산시 초지동의 3층짜리 스티로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봤을 때 전체 다 그 불덩어리였어요. 연기가 엄청 많이 나고 그러고 나서 중간에 펑 소리가 한 번 났어요.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난 당시 공장 안에 있던 직원 18명은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큰 불은 잡혔지만 보시다시피 공장에는 여전히 매캐한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 현장은 안전상의 이유로 접근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공장에 쌓여있던 스티로폼이 타면서 연기가 크게 피어올랐는데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일대 주민들에겐 창문을 닫고 주변 도로로 우회하라는 안내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원자재가 40톤이 지금 3층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타면서 연기가 많이 나는 건물 자체가 워낙 지금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봄이 되면서 일본에서는 야생곰들이 여기저기 출몰하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끼와 함께 있던 어미곰이 차량을 습격하는 아찔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산길을 달리던 소형 용달차가 언덕 아래 곰을 발견하고 급제동합니다. 화가 난 듯한 곰은 전속력으로 달려 용달차에 돌진했고 앞유리 와이퍼는 나무젓가락처럼 부러졌습니다. 곰의 거듭된 강력한 앞발 공격에 용달차 앞유리는 크게 금이 갔고 놀란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며 간신히 달아났습니다.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니 새끼곰 때문에 어미곰이 용달차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홋카이도 관광을 하던 50대 남성이 산속 폭포 근처에서 곰 2마리로부터 습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카라데를 연마했던 피해자는 곰과 격투를 벌인 끝에 살아남았습니다. クマが一瞬こっちへ飛びかかりそうな感じがしたんで、もうとっさに中電蹴りで、たまたま頭部に当たったんですけど。 이틀 전엔 이시카와현에서 등산 중이던 50대 여성이 곰의 습격으로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곰을 지정관리 조수로 추가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クマ類による被害の防止を図り、国民の安全安心を確保してまいります。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곰들이 겨울잠을 자지 않았다거나 곰들의 주된 먹이인 도토리 등 나무 열매가 부족해져서 곰 출몰이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최근 경남 김해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초등학생이 중학생으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이 보낸 참석 요청서에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가 버젓이 공개가 되면서 2차 가해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상가 화장실입니다. 지난 3월 초등학교 여학생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문틈 사이로 휴대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중학생이 화장실로 들어가던 초등학생을 따라 들어와 불법 촬영했던 겁니다. 첫날에는 많이 울었고요. 조사받으러 가기 전날부터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달라는 교육지원청의 요청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은 물론 학교와 학년, 반까지 모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측에 보낸 참석 요청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게 하고 싶었는데 그 학폭위 참석 요구서에 이름 반 적혀 있길래 놀라서 교육청에 전화를 하니 가해자도 똑같이 적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도 성사안의 경우 피해 학생의 프라이버시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교육부 학폭위 운영 지침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의 범위 내에서 교육부와 경남교육청 지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합니다. 이거를 같이 가해자와 공유를 했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행해졌다고. 가명을 사용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이 현지에 주재하는 한국 특파원들에게 대사관에 출입을 하려면 하루 전에 허가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취재 허가제를 실시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조치가 정재호 주중대사의 갑질 의혹 보도 이후에 나온 거라서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한 언론 통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29일 한국 특파원들에게 갑자기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브리핑 이외의 취재를 위해 대사관을 출입하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취재 목적을 제시하고 신청하라며 대사관은 신청 사항을 검토한 후 출입 가능 여부를 안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사관은 이번 조치의 이유로 최근 발생한 보안 관련 문제를 들었습니다. 한 방송사가 출입증이 없는 중국인 직원과 함께 대사관에 들어와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방송사는 최근 제기된 정재호 대사의 갑질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현장 취재를 하던 중으로 중국 직원도 그동안 대사관 주요 행사 때마다 함께 취재해온 현지 채용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조치를 놓고 정재호 대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막기 위해 사실상의 취재 허가제를 통해 언론 통제에 나선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주중 대사관 직원이 정 대사를 인격적 모욕을 줬다며 갑질로 신고한 소식이 처음 알려진 지난 3월 말에도 대사관 안에서 특파원들의 현장 취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대사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사님, 갑질 폭언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당사자는 인격 모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조치가 있기 전에도 정재호 대사는 한국 특파원이 비실명 보도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현장 질의응답 없이 하루 전까지 서면으로 받은 질문에 혼자 답변하는 기형적 방식의 언론 브리핑을 1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오늘 경기도 시흥시의 고가차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이던 도로 구조물이 추락하면서 50대 작업자 등 7명이 다쳤습니다. 또 현장 인근에 있던 승용차에 자재가 떨어지면서 차량에서 불이 났는데요. 경찰은 크레인으로 도로 구조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 차기 감독 선임 작업이 국내파에서 외국인 감독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황희찬 선수의 옛 스승으로 알려진 제시 마쉬 감독이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올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A대표팀 임시 지휘봉을 잡고 2연전을 무난히 마친 황선홍 감독은 차기 대표팀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습니다. 황선홍 감독한테 저희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던 거는 식사 시간이나 훈련 시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흠을 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한 달 만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예상 밖의 졸전으로 파리행 티켓을 따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후보군에서 멀어진 겁니다. 현직 K리그 감독들을 시즌 도중 선임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면서
축구협회는 일단 외국인 감독 선임에 비중을 두고 현지에서 면접한 후보들을 상대로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건 마쉬 전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 축구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혜성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이 유럽을 돌며 마쉬 전 감독을 포함해 외국인 감독 후보 4명을 만나 면접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독일, 잉글랜드 무대를 거치며 지난해 초까지 리즈를 이끌었던 마쉬 전 감독은 아직 국가대표팀을 맡은 경험은 없지만 잘츠부르크와 라이프치히에서 황희찬을 직접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I know Hee-chan very well. I like Hee-chan. He knows our football. There has been he's on our list. I can tell you that. MBC 취재 결과 마쉬 감독은 축구협회 면접 후 한 유럽파 선수의 경기를 직접 보러 와 선수와 한국 대표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전력강화위원회에선 이 같은 면접 내용을 토대로 후보군을 압축한 뒤 일부 K리그 감독과도 접촉해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감독 선임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 감독은 오는 6월 싱가포르와의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프로야구 한화로 돌아온 류현진 선수, KBO 리그 통산 100승에 3번째로 도전하고 있는데요. 천적 최정과 또 빅리그 선배 추신수, SSG의 중심 타자들과의 맞대결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과거 류현진을 상대로 홈런 4개를 포함해 타율 3할 6푼 1리의 맹타를 휘둘렀던 최정.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진출 전 가장 상대하기 싫은 타자로 최정을 꼽기도 했습니다. 16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한 대전구장의 홈 관중 앞에서 국내 복귀 이후 처음이자 12년 만에 류현진이 다시 천적을 만났습니다. 1회 최정의 첫 타석에서 류현진은 까다로운 상대임을 의식한 듯 제구가 흔들리며 볼넷을 내줬지만 다음 두 타석에선 연달아 땅볼을 유도해내며 양보 없는 대결을 이어갔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한 차례 맞붙은 뒤 11년 만에 성사된 추신수와의 맞대결도 치열했습니다. 첫 타석에서 류현진의 직구에 헛스윙 삼진을 당한 추신수가 멋쩍은 웃음을 지었지만 두 번째 타석에선 안타, 세 번째 타석에선 2루타로 보기 좋게 서력하며 빅리그 선배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자동 투구 판정에 자주 고개를 내저으며 불만을 나타냈던 류현진은 오늘은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6회까지 20점 흑투를 펼쳤습니다. 3회 노시환의 말루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은 한화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류현진이 오늘 승리를 추가한다면 역대 33번째이자 한화 투수로는 24년 만에 KBO 100승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올 한 해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고 내일은 5월의 첫날이자 근로자의 날인데요. 5월의 지리산 고지대는 봄 야생화가 한창입니다. 깊은 산속 선명한 노란빛을 뽐내는 이 꽃은 동이나물입니다. 또 곧게 선 줄기에 보랏빛 꽃을 피운 처녀치마, 그리고 작고 하얀 이 꽃은 개별꽃인데요. 야생화는 5월 초에 만개해 가장 아름답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수도권 지방은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동쪽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전라권 내륙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 오전부터 1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경남권 해안은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13도, 대구가 11도를 보이겠고요. 모레는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쌀쌀해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 대구는 20도로 동쪽 지방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인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시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